네, 오늘 내 월급을 부탁해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다리시는 컨텐츠죠. 사연자분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사회생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초반에 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지금과는 또 다른 그런 결과를 아마 가졌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갓 입사를 한 신입인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될지부터 먼저 물어보셨어요. 사회생활 첫날 나는 그것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자, 오늘의 사연자분은 바로 효효님이신데요. 오늘 나이는 28세고요. 네, IT 기업의 신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갓 입사를 했죠. 작년 2021년에 입사를 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입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데 사회초년생이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잘 드물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정신도 없고, 이제 돈 벌어도 뭐, 와, 이게 월급이야? 라고 이제 좀 그 돈 버는 재미? 좀 맛을 한참 느끼고 있을 때죠. 그래서. 자, 이분 월급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분 월급은 자, 이 회사는 세후 월 37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복지는 2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상여금이나 매월 나오는 복지금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22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지출은 이분 월 98만 원 정도예요. 자, 뭐 370, 우와, 준 만큼 네,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분, 자, 고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노는 돈, 그러니까 어떻게 자금을 굴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 하나와, 자, 두 번째 고민은 목표는 내 집 마련, 집 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 이게 고민이라고 해주셨어요. 자, 이분, 실수령액이 37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난 뒤에 370만 원이고, 이분 복지가 네, 15만 원 매월 나온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명절에 20만 원씩, 추석 설이자 명절은 그래서 두 번 나오고, 그리고 1년에 회사 주식이죠. 그 우리 사주라고 하죠. 우리 사주를 1,000만 원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돈으로 주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회사인가 봐요. 아무래도 IT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우리 사주를 네, 포상으로 네,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이분 재택근무하시기 때문에 교통비 따로 안 써요. 그리고 통신비, 전화기는 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자, 이분 통신비, 복지비로 결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 생활비는 한 65만 원 정도 쓰시는데 65만 원 이제 어떤 내역에 쓰시냐면 네, 30만 원에서 네, 40만 원 정도는 의류를 사는 데 쓴다고 하셨어요. 나가지 않는데 의류 구입은 왜 하시는 거죠, 효효님? 아, 옷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저도 옷을 많이 샀었는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니까 다 버리게 되고 지금은 그냥 옷 쇼핑하러 가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저한테는 일이고요. 그리고 옷이 자꾸 늘어나니까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그냥 딱 그 시즌에 입을 한 벌이나 아니면 뭐 필요한 아이템 정도만 보충을 해서 그냥 거의 교복처럼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쇼핑을 한다거나 옷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어가지고 저는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러했다라는 점 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줄이긴 해야겠네요. 효연님 급반성. 체크카드 쓰는 건 좋네요. 그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낫고 네. 그래야지 본인 소비나 이런 게 좀 관리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월급 들어온 거 통장에 다 잔고로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따로 뭐 파킹 통장 이런 데 넣어두시는 것도, 넣어두시면 다행이고, 뭐 그냥 돈이 들어오는 대로, 월급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그냥 쭉쭉쭉 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대학생 생활비 대출. 이건 또 뭔가요? 개발자 준비하면서 맥북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개발자시고 맥북 구매하면서 이거 대출 내서 사시고 이걸 사용하는, 그럼 이거 일종의 장비 구입이고 할부로 나가고 있는 거다. 그쵸? 그래서 이율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대학생 생활비 대출이기 때문에 이율은 좀 낮은 이율로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유가 있으시면 굳이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면 이거를 상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율이
예금이나 이런 거보다는 대출 이자가 더 나갈 거기 때문에 네, 11만 원씩 넣고 있어요. 카카오뱅크에 쌓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11만 원씩.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더 넣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청약은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넣으시면 되고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꾸준히 오랫동안 넣는 게 중요해요. 자, 주택청약 현재 안 넣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적금 삼아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청약을 하신다면은 계속 쌓아가지고 금액 채워서 청약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해지하면 웬만한 적금 이율보다 잘 나오니까 그냥 적금 겸 청약 겸 해가지고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ETF에 450만 원 넣으셨대요. 최근에 한 번에 넣으셨대요. 이거 왜 한 번에 넣으셨을까요? 이거 왠지 뭔가 하기는 좀 해야 되겠고 주식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ETF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으신 건가요? 자, ETF 뭔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쵸? 장기로 가져가시는 거 찾다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나마 ETF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ETF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가 역시 나였네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효유님이 매월 받는 월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네, 월급 네, 솔루션입니다. 자, 퇴사일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퇴사일 설정하면 시간을 계획하고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딱 내일 나가야지 이건 아니지만 이 회사 한 10년 정도 다니면 그때 돼서 또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오래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정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거 내가 정하는 거니까 중간에 바뀌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시간을 좀 한정적으로 뭔가 시간을 좀 설정해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한정적이거나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러면 내가 10년 안에 나가려면 내가 이 회사에서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돼 이런 게 딱딱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 얘기하면 좀 무슨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의 그런 경험으로 좀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시간을 쓰고 업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회사를 얼마나 다니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닐 날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총 급여액 이런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1억을 모을 건지 2억을 모을 건지 이런 걸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금액을 종잣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난 뒤에 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니면 내 집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목표를 뭐 10억까지 만들어 보겠다. 좀 불리는 이런 계획까지도 세우실 수 있으면 한번 세워보는 게 좋겠죠. 좀 현금성 자산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뭔가 그 다음 액션으로 취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좀 1억 모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1억이 뭐 그냥 정말 아무나 다 모으는 금액도 아니고 뭐 어딜 가면 다 1억 모으기 1억 모았어요 1억 모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현실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뭔가 집을 하나 사는데도 요즘 뭐 1억짜리 집이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입지 요건의 주택은 보통 뭐 4억, 5억 이상 뭐 위치에 따라서는 진짜 그 이상 몇 배나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모아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돈으로 이건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금액이 1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1억 모으기에 관심도 많고 1억을 아마 첫 목표 금액으로 많이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좀 준비를 한 건, 아무래도 미혼이고 신혼 부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소득공제를 별로 많이 받을 게 없어요. 특히 맞벌이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들은 진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까지 쓰신 금액으로 봐서는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을 사는 게 목표시면 부동산 공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겠죠. 아까 부동산 공부하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어디에 어떤 집을 살지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것보다 이분이 조금 더 시급한 거는 아무래도 연말정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원래는 작년에 이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무 개월 수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하셨을 거예요.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하셨을 건데 아마 원래는 만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연말정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혼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부분이 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효연님이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카드값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걸로만 해도 이미 충분히 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조금 금융상품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연님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준비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돈을 모으실 때는 제가 좀 이런 상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바로 네,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자, 목돈이 모이거나 하면은 아니면 적금을 넣어도 좀 이율을 더 주는 곳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율이 높은 곳에 이렇게 적금을 넣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목돈이 쌓였을 때 그 돈을 맡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형 상품에 넣을 수 있지만 투자형 상품에만 넣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금액을 내가 목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율과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협 있죠. 뭐 신협이나 이런 곳에 이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3천만 원까지 이제 이자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1.4%만 떼고 거의 비과세죠. 그러니까 저율과세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이금융이니까 아무래도 이율도 조금 높고 세금도 적게 떼다 보니까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좀 탄탄하고 그냥 본인이 거래하신 데나 부모님 거래하신 데는 이금융권 한번 알아보시고 이쪽에 좀 맡겨두시면 이렇게 세금 15.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5%뭐 10%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데 여러분 15.4% 이거 안 내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거의 한 14% 돼요, 여러분. IS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제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 상품인데 이자 수입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걸 5,4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이제 5천만 원은 내가 넣은 원금이고 400만 원 이자라고 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매깁니다. 원래 15.4%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반 계좌로 했을 때는 이 4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세금이 61만 6천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200만 원 비과세 해주고 200만 원은 9.9%만 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200만 원에 대한 9.9% 세금이 여러분 19만 8천 원이에요. 19만 8천 원이면 이 원래 세금보다 더 적게 나오죠. 금액 차이가 41만 8천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약 4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ISA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여러분들이 넣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넣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ISA에 넣어두시면 이자 금액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퇴직연금 관련은 요 연금저축부터 얘기를 이제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연금저축은 이제 뭐 펀드가 있고 보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연님이 약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펀드, 투자형 상품에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보험은 그냥 넣고 원금은 보정이 되는데 수익이나 이런 게 크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펀드는 어차피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찾아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이상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조금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수익이 안 나고 그냥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상품에 넣어가지고 그때에 대해서 내가 받는 시점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넣으려면 연금저축 펀드를 넣으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랑 이제 같이 갈 수 있는데요. 이게 같은 상품이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인데 이거 두 개 합해서 7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넣으셨으면 퇴직연금까지는 300만 원 넣으셔가지고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이제 700만 원까지 맞추시면 이제 받으실 수 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자, 그 700만 원이면요. 월 한 5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다 맞춰서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넣어도 될 것 같다. 돈 모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딱 맞추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세금을 어차피 내는 금액까지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맞춰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풀로 맞추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좀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원래 한번 만근을 해보시고 1년 다 근무를 하고 연말정산하고 다음에 세금 내는 거 보고 깜짝이야 하면서 이제 막 한도를 최대한 맞춰서 막 넣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400만 정도는 맞춰서 넣으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33만 원 정도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은 세금을 환출해내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넣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보험이나 청약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해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넣으시면 이제 뭐 받으실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 금액 중 100만 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조건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근데 집에 세대주분이 따로 계시지 않나요? 뭐 부모님 중에. 그래서 이거는 좀 청약저축금 받기가 조금 생각보다 해양사항이 있는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받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쪽으로 좀 맞춰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목돈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 하시면 저율사 가세 상품 그리고 ISA 상품을 조금 더 잘 포트폴리오를 짜서 넣으시면 세금도 적게 내고 그리고 세금도 연말정산 때 덜 내고 최대한 세금 환급 받는 것까지는 기대 안 해요.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만 좀 맞추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금융상품을 좀 어느 정도 적절히 잘 분배를 해서 좀 효유님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효유님, 자, 우선 월급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선 퇴사일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본인이 그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효유님이 지금 수준에서 집을 마련을 하려면 우선 1억부터 모아야지 뭔가 뭐 대출이 나오더라도 일부는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만약 내가 뭐 4억짜리 집을 산다. 뭐 대출이 만약에 50%가 나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2억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70%가 나온 지역이다. 그러면은 4억이면은 여러분 70%면 2억 8천이 나오잖아요. 대출이. 그러면은 내가 1억 2천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효유님이 1억을 모아뒀으면 2천만 원만 조금 더 융통할 수 있으면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내가 종잣돈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우선 1억 모으기부터 도전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좀 가입을 하신 걸 추천드렸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부동산 공부를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굉장히 좋은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너무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나에게 조건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찾아가는 그런 효유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게 그냥 뭔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다 좋은 그런 시너지로 다 나에게 돌아온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효유님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뭔가 큰 틀이 잡혀가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자, 효님도 이제 후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정보가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듣다 보면 뭐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다르죠. 근데 재테크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이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효유님은 첫 번째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1번은 종잣돈 대출 이외에 자기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종잣돈을 모으는 게 1번. 현금을 많이 모으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월급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연말정산에서 세금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로 좀 그런 부분을 세금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보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뜨끔한 부분도 있었고, 네, 말씀해주신 내용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윤님에게 맞게, 또 효윤님이 좀 편안하게 즐겁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또 저도 응원을 할 거고, 또 오늘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힘들 때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돈을 모으는데 용기와 또 응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